제주항에 입지하였다 보니 제주도의 관문이라 불리는 건입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고 가는 외부인들이 많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많은 인구는 아니더라도 꽤나 분주한 공간.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길, 골목은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매우 조용합니다. 2006년 9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남동생 한씨는 친누나를 찾아 제주시 건입동 소주방 앞을 찾았습니다.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가게 내부는 불이 꺼진 상태였죠. 의아했습니다. 어제 가게를 마치고 뒷정리 후에 집에 갔나? 하지만 집에도 없는 친누나, 아예 연락도 되지 않아 억지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그 불길한 느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52세 여주인 한씨.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범인이 남긴 단서들을 찾아가 보면 그 흔적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기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요 사건 팩트 2006년 제주 시그니처를 남긴 연쇄 살인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가고 싶습니다. 2006년 9월 3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새벽이었던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넘어오는 그 새벽 시간대, 나는 건입동에서 이상하게 온몸이 흠뻑 젖은 남자를 보았다. 여러분의 기억이 정말 필요합니다. 뭔가 젖어있는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물이 좀 많이 묻어있더라. 좀 이상했다. 왜 이렇게 옷이 젖어있지? 그것도 한여름인데.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52세 여성 한씨, 제주시 건입동 제주해경 전용 부두의 맞은편에서 소주방을 운영하던 가게 주인입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발견 전, 즉 넘어오던 시간의 새벽이었죠. 사망 원인은 거반, 즉 유관으로 봤을 당시에는 칼에 찔렸나? 몸 여러 곳에 수십 차례 찔린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혈흔도 존재했기 때문에 칼 때문이구나, 얘기였구나, 날카로운 물체였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몸 여러 곳에 끝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뭔가 둥근, 콕콕 찔려있는 상처들도 매우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안 이후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육안으로 보였던 상처들은 치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 즉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공간은 가게 내에 있는 주방이며 엎드린 모습으로 하의는 벗겨진 상태로, 그리고 그 위에는 평소 가게에서 쓰던 매우 얇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죠. 주방 외의 현장에는 누군가와 술을 마신 술잔과 술병, 안주,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세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14K 팔찌,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하였죠. 자, 이게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남자다, 무조건 한 명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다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범인이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범행 현장에 어떻게 범인이 들어왔을지 우리 같이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건 당의 범인은 혹은 범인들은 이 사건 장소에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범인의 심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겉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성범죄라는 것, 그리고 금품을 훔쳤다는 금품,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죄 형태가 가장 크게 보이실 겁니다.
범인이 계획적으로 사건 현장에 온 것이라면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계획성이라는 게 어디선가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성범죄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범인은 가게 자체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알아야만 했거나 가게에 들어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계속 끌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살인의 행동으로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저항이 매우 심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목을 졸라 살해했고 그 이후 금품을 챙겨서 달아났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즉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일단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놔볼까요? 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범인은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세게 해선 안 됩니다.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목격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도구, 그런 걸 쓰면 자신에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범행 도구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범행 도구를 현장에 있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살인 자체가 주 목적이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성범죄 혹은 금품 쪽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범인의 모습은요, 꼭 이 장소여야 한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생각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둥근 부드러운 곳으로 찔린 흔적이 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칼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술을 팔고 안주도 나가는, 특히 과일 안주가 많이 나가는 곳이죠. 아마 과도 중에 끝이 둥근, 그리고 밑에는 톱니 모양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칼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물론 그 칼이 무조건이 맞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처럼 칼을 집어 찌르려고 했지만 제어되지 않자 범인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공격을 강하게 했을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최초에는 손님처럼 이 장소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 혹은 면식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이 좀더 방어를 풀었을 확률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현장 위쪽에 보시면요, 여기는 위층 자체가 일반 가정집입니다.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이 가정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제주도에 가셔서 밤에 소리 같은 걸 질러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골목길에서요, 생각보다 조용한 공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소리가 외부로 잘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새벽 조용한 시간대에 비명소리를 아예 듣지 못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밑에서 매우 조용하게 사건이 발생됐다. 즉,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피해자를 주방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최초 공격이 주방에서 발생했다라고 한 것이라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테이블에서 같이 술을 먹고 있다가 뭐 안주를 시키거나 뭘 갖다 달라고 한 뒤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일으켰을 가능성.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에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보일 확률이 매우 적어 보이지요. 그런데 만약 다른 장소에서 공격을 이후 이동시킨 것이라면 가장 감추고 싶은 욕구, 즉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싶은 그 목적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피해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림은 보여집니다. 자신의 목적으로 원래는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저항이 심해지자 살해를 했고, 그리고 성범죄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확률 말이죠. 또한 범인은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했는데 발견된 한시 옆에는 외부에 많이 안 알려진 내용이지만 물바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물바가지 같은 걸 두고 흔적을 지운다고 물을 뿌리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끼는 게 있습니다. 범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김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욱해서 했다라고 보여지기가 힘듭니다. 술이 엄청나게 취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신, 생각, 그리고 치밀함까지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지요.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불안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이 내부를 청소하며 시간적인 여유를 벌 만큼 말입니다. 넷째, 시신 발견 당시 친동생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가게 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전기까지 내리고 실제로 열쇠로 문을 잠그고 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범인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게 주인과 아는 사이, 즉 면식관계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데 무조건 빠지면 위험하겠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니 말입니다. 처음 왔더라도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 범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직업, 바로 여기 있는 가게의 특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까요? 예시를 드는 건데요. PC방. 우린 처음 가보는 PC방이더라도 PC방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PC방의 구조를 눈대중으로 보면 대충 다 압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도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안심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만약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문을 열어줬다고, 문을 잠그고 갔다고 면식범인가? 이렇게 확률이 강해지겠지만 이 관련 직업은 전국 어디에도 있습니다. 즉, 이런 장소에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위치, 구역, 섹션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까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더라도 손님으로서 분명히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범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면식관계건 면식관계가 아니건 간에 유흥 쪽에 대해서 자주 갔을 것이고, 특히 이런 소주방, 이런 장소를 자주 들렸을 범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도주하여 14년간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처음 경찰의 수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면식범 위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핸드폰에 담은 27건의 통화 분석, 그리고 중요한 건 술잔에 놓여진 지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지문은 결과적으로 감식불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술잔과 술병에 남은 지문들이 차가운 술, 그리고 그날은 여름이었지요. 실내 온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겉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결국 지문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지문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죠. 지문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입니다. 이 가게에 언제 왔고 며칠 전, 몇 시간 전, 혹은 언젠가 왔던 사람들의 지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해봤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70명, 알리바이까지 확인, 거짓말 탐지기까지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이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딱 2km 떨어진 근접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불과 22일이 지난 2006년 9월 25일 제주시 삼도 1동의 모 커피숍 주인, 피해자 48세 여성 정씨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요, 현직에 계셨던 분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연쇄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말이죠, 굉장히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조심스럽게 연쇄 살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그니처 때문입니다. 양쪽 범행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째,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소주방에서는 3일, 그리고 골목길에 있는 이 카페, 물론 유흥업입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이요.
심야 시간 인적이 끊어진 타이밍에 범행이 저질러졌고 내부를 봤을 때 여주인과 술을 마신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며 목을 졸려 사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후에 항상 출입문을 잠그고요. 전기를 다 끄고 갑니다. 이후 금품까지 훔쳐 달아나는 모습. 물론 여기만 봤을 땐 유사범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연쇄살인을 의심했던 이유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그 22일 사이에 매우 충격적인 범죄의 진화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006년 9월 25일 오후 7시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자 지하 주점을 찾았던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망한 채 발견합니다. 사망한 어머니 48세 정 씨를 발견했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하였는데요. 들어가니까 첨벙첨벙거렸어요. 최소 10시간입니다. 최소 10시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수돗물을 틀어놓고 바닥에 놔서요. 바닥에 15cm의 물이 차오를 상황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드는 대목이 하나 있네요. 22일 전 한모 씨를 공격했을 때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수돗물을 전부 뿌려놨던 범인이 이젠 아예 틀어놓고 가버린 겁니다. 범인의 시그니처. 범행의 진화이자 방법의 진화였습니다. 번거롭게 저번에 해보니까 직접 따는 거 오래 걸리더라. 그냥 물 틀어버리자. 틀고 놔두면 알아서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죠. 자, 양쪽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흔적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 이야기가 달랐지요. 범인의 증거 첫 번째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 흔적이 보였거든요. 즉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범인을 향해 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망한 피해자의 손톱에 살점이 확인됩니다. 살점이 나왔다는 건 범인은 다쳤을 겁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하며 쥐어뜯거나 잡아뜯었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범인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음모, 즉 음모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음모의 DNA 분석 결과도 살점의 DNA와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범인은 분명 이 장소에 와 뭔가 손님인 척 가장을 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 흔적을 남긴 것이었죠. 경찰은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됐습니다. 이 장소에 단골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장소에 누가 왔다 갔나?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일날 용의자일 수도 있고 목격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 새벽에 신용카드를 쓴 게 확인이 되었죠. 근데 이 신용카드를 쓴 내역이 좀 이상합니다. 신용카드를 썼는데요. 삐빅 분실카드. 승인 거절이 난 거죠. 이걸 무려 5차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분실 신고, 승인 거절이 떴지요. 근데 이상한 게 뭘까요? 5번까지 갔다? 자, 사람이 보통 사람이면 한 번, 두 번 했는데 승인 거절? 분실 신고? 그럼 뭐 다른 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먹었던 술의 금액과 그리고 카드 내역서를 봤을 때 5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카드를 긁지 않았다. 그럼 현금을 그냥 낸 건가? 근데요, 그럼 사라진 현금에서 그 내용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남자 누굴까요? 누가 이 카드를 썼던 걸까요? 그리고 정 씨의 지갑에서 사라진 수표 3장, 현금 58,000원, 그 흔적을 찾게 됩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바로 옆동. 11일 오후 1시 50분 삼도동 모 여관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한 남자. 당시 42세 1963년생 고 씨를 입건합니다. 고 씨의 당시 직업은 택시기사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됩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까지 현장에서 술을 마셨고요. 수표를 훔쳤다. 그리고 소지품에서 과도 하나, 포장용 테이프 2개가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표 및 금품을 훔친 건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새벽 4시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고 씨를 어떻게 용의자로 특정했을까요? 고 씨는 범죄 전력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사건 당시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9월 3일과 9월 25일 사이에도 범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3일 택시기사로 운전하고 있던 고 씨는 한 가지 카드를 절취합니다. 제1교포의 신용카드를 훔쳤던 거죠. 그리고 그 신용카드로 9월 13일 제주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결제를 합니다. 당연히 놀랬던 제1교포는 14일날 분실 신고를 해놨던 거죠. 근데요, 그걸 고 씨는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 9월 25일 그걸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DNA 나왔다며 범행 현장에서는요, 술잔에서 고 씨의 지문도 검출됐고요. 그리고 숨진 피해자의 손톱에 나왔던 살점 DNA와 음모의 DNA는 고 씨와 일치합니다. 즉 범인이 고 씨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살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22일 전 건입동 사건도 자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검찰은 일단 건입동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고요. 삼도동은 명확했습니다. 여주인 살인사건 관련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를 시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재판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이 분실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액수가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재반 상황을 짐작해 이렇게 판시한다.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인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 즉 고 씨일 것이라는 심증을 심리 결과에서도 얻지를 못하겠다. 범행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해 그 무게를 인정한다.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분명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증인의 진술과 경찰이 실시한 침수 실험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난 12시부터 오후 3, 4시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태 피고인이 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당일 새벽 피해자의 카페에 있었으나 사망 시간대 전후에 걸친 행적, 휴대폰 통화 내역을 비춰보면 범행 현장에 재진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것도 의심이 든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유전자와 채모가 발견되긴 했지만 이게 신체적인 접촉을 추론할 수만 있는 것이지 강간살인이라고 볼 수는 매우 어렵다. 2007년 4월 9일 제주지법 선고공판은요, 고 씨에게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해 살인사건을 무죄를 내립니다. 대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남의 카드를 썼다라는 것으로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연쇄 사건이었는데요. 현장에서 DNA도 다 나왔지만 고 씨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항소심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삼도동에 있는 내실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분명히 현장에서 채모가 나왔고 손톱에서 유전자가 나왔고 피해자의 수표 및 현금을 썼다는 점, 그리고 고 씨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해서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 자, 여러분, 살인죄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그는 징역 몇 년형을 선고받아야 될까요? 항소심은 유죄가 되어 징역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아니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 현장을 조작까지 했는데 15년?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도 및 강간의 부분을 무죄 판결합니다. 강도와 강간에 대해선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만약 이게 인정됐으면 무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 9월 3일과 9월 25일에 있었던 제주시 불과 2km 떨어져 있던 같은 직업군, 그리고 같은 상황, 같은 패턴, 거기에 있던 범인의 한 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22일 사이에 2km 떨어진 공간에서 똑같은 범행 패턴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인은 고 씨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 씨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그는 택시기사로 연명하며 마땅한 주거지가 없고 가족이 없습니다. 그는요, 나중에 사회에 나오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돈이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 유흥을 즐기고 싶지만 첫 번째로는 누군가의 걸 절취해서 쓴다던가 그게 아니라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1년 9월 혹은 10월 출소합니다. 1년도 안 남았죠. 우연일까요? 정말 그 미제 사건의 범인은 고 씨가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일단 뒷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 대해서 고 씨가 범인이 맞다면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판 판결문에도 범행 동기가 명확히 안 적혀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추측으로서 범행 동기가 들어갔는데,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는 돈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흥을 어떤 식으로 고 씨가 많이 갔냐면, 돈이 있을 때, 탕진이죠. 돈이 있을 때 많이 갔고, 남의 카드 혹은 뭐 손님들이 놓고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그게 작물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가 분실카드를 썼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근데 저희도 그냥 물어봤던 내용인데, 고 씨와 관련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행패도 많이 부렸고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외상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튼 게 아니고 이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처음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9월 3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카드를 취득했잖아요. 그 카드를 써서 유흥을 또 갔었죠. 그러니까 그 9월 13일, 14일 갔던 그 유흥 있죠. 거기서 만약에 카드가 분실 신고가 났으면 또 거기서도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측이지만 뇌피셜이지만 고 씨는 유흥을 즐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면 이 분노를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9월 25일도 갔잖아요. 9월 25일도 가서 카드를 믿고 간 것 같아요. 카드를 믿고 갔는데 결제가 안 됐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술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결제가 안 돼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던 거로 유추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만 보면은 상처들도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피해자도 막 허벅지나 가슴이나 이런 데 막 상처도 있었고 뭐 그런 내용들까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면서 소리를 못 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목을 조르는 게 들어갔던 것 같고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끌었을까 뭐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유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게 금품이잖아요. 그래서 금품과 관련된 것들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9월 3일에도 금품을 훔쳤어요. 귀금속을. 그 귀금속을 작물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유흥과 관련돼서 탕진을 했을 것 같고. 근데 63년생,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만약에 다시 세상에 나오면
지금 현재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라고 봤을 때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교도소가 더 편했어라고 생각하는 범죄자인데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 안 하니까 무기징역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지 아무도 몰라요. 교정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믿는데 정말 교정이 됐을까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간, 강도 혐의가 입증이 안 되고 살인 혐의만 있었잖아요. 전자발찌 부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관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성범죄가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오더라도 뭐 어디 등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특별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발찌 아마 부착 안 될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 또다시 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15년을 참았어요. 15년간 가장 하고 싶은 게 유흥 쪽이겠죠.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또 유흥을 만약에 쓰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내용들도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최선이었어요.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길,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많이 나오면 주변에도 많이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이에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을 틀어놓고 나왔잖아요. 물을 틀어놓고 나왔던데 이거는 이제 저희 도움 주시는 범죄 심리 하셨던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첫 번째 사건은 젖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몸이 많이 젖은 사람, 거주지가 대부분 그 반경이기 때문에 여관, 뭐 숙박업소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9월 3일 기점,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 이상할 정도로 신발이 젖어 있었거나 옷이 젖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만약에 기억하게 되면 이제 뭐 건입동이나 삼도동 근처 숙박업 하셨던 분들, 그런 사람 기억나, 이랬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있죠. 이제 그 삼도동에 사건 발생했을 땐 물 틀어놓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잠그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앞에서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틀어놨지 물이 계속 나올까에 대한, 누가 갑자기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거긴 들렸을 거라고, 택시기사가. 그래서 삼도동에 여기 옆에 세탁소거든요. 여기 아시는 분 중에 9월 25일 날 낮에 나는 여 앞에 택시가 주차돼서 여기 쪽에 주차되어 있는 거,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거 봤다,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 이런 걸 목격했거나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시작이 돼야 되니까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